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의 삶이 그냥 휙휙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옹 이사님, 제가 네? 간만에 진짜 퀄리티 넘사벽인 책을 만났어요. 네. 이게 제가 보통은 책을 볼 때 이렇게 딱 정독을 하면서 봐요. 왜냐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이 책은 너무 몰입이 잘 돼서 그래요? 누워서 봤어요. 누워서 보는데도 이게 눈을 뗄 수가 없어, 책이. 그러니까 무슨 자세로 봐도 계속 몰입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 책이 바로 신화의 종말입니다. 이게 진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책이 퓰리처상 받았대요. 맞아요. 그거 듣고 역시 이게 퓰리처상 이게 내공이 다르구나. 나이는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몰입했던 게 나이는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것도 좀 느꼈고 진짜 몰입해서 봤는데 진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자분이 엄청난 내공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와 현재에 관해서 그 파악하는 최고죠. 엄청난 내공이 있고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들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도대체 이런 거 어디서 찾았지? 이런 내용들도 갖고 오고 저는 여기가 이제 퓰리처상을 받게 된 분기점이라고 보는데 그걸 풀어내는 필력이 기가 막혀요. 네. 이게 마치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재밌게 보는 글들이 각종 밈을 활용하잖아요. 그 밈을 활용하는 것처럼 역사적 사실들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활용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필력이 진짜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본 책이 바로 이 신화의 종말인데, 그럼 이 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왜 신화의 종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미국의 신화예요. 그럼 미국의 신화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프론티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미국은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만나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어떻게 돌파하면서 앞으로 나왔냐? 해결하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다 변경으로 몰아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인디언 문제 같은 거. 요즘엔 다르게 말하죠.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그 아메리카 원주민 문제가 있잖아요. 그들은 원래 살고 있고 유럽에서 온 백인 정착민들은 그들이 사는 땅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들하고 뭐 합의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그게 아니라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계속 변경으로 쫓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변경해서 이제 처박아 두고 나 몰라라.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왜냐? 우리에게는 팽창할, 확장할 영토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국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제국주의하고도 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은 국내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냐? 식민지를 확장하면서 성장을 하고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렇게 나아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식민지를 만들 필요가 없었죠. 왜? 저 서부에 광활한 아직 개척하지 않은 넓은 땅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글로 진출을 하면서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은 짬시킨 거죠. 그냥 짱 박아두고 그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 확장을 하면 너희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미국이 성장해 왔다는 게 그게 이제 미국의 신화, 변경의 신화였다는 건데 그게 이제 종말을 맞았다라는 게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왜냐? 이제 확장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일단 영토적 확장은 뭐 100년 전쯤에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영토 확장을 넘어서 뭐 경제적 확장 아니면 정치적 확장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게 글로벌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지구촌 시대잖아요. 그것조차 더 넓힐 영역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때 미국이 그동안 그 짬시켜왔던 문제들 내지는 앞으로 생길 문제들을 그런 확장과 팽창이 아닌 다른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이제 저자가 화두를 던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미국 역사에 대한 그 통찰도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거랑 더불어서 현재 이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얼마나 깊이가 있어야지 이런 책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굉장한 통찰을 제시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왜 미국 역사를 알아야 되냐? 우리가 미국의 위기를 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옹 이사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미국의 뭐 절대적인 패권, 그렇죠. 글로벌 사회에서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보고 미국의 위기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지금 현존하는 유일한 초강대국이죠. 이걸 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국방비인 것 같아요. 미국 국방비가 전 세계 국방비 2위에서 10위 나라를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와. 더 기가 막힌 거 말씀드리면 그 2위에서 10위 중에 중국과 러시아를 빼면 다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국은 뭐 그렇죠. 국방비도 넘사벽인데 그 넘사벽인 나라들을 합친 것들도 거의 대부분이 자기 동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발언할 수 있는 그 입김의 영향력이 엄청나고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휘청거렸을 때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 결정적인 예시가 있죠. 2008년 세계금융위기. 미국에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정말 휘청거렸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 경제만 휘청거렸나요? 전 세계가 다 전 세계. 휘청거렸죠. 특히 저는 그거 직접 맞은 사람이에요. 제가 2010년도쯤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 때문에 취업 자리가 없는 거예요. 취업문이 완전 바늘구멍보다도 더 작아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거의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요즘 그냥 취업문 좁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런저런 책을 보고 공부하고 보니까 나는 2008 세계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구나. 그러니까요. 미국이 휘청거린 것 때문에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청년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던 거. 또 하나 뭐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잖아요. 네. 그때 벌어진 것들 보셨나요, 영상들? 공항에 사람들 막 비행기에 매달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비극인 거잖아요. 근데 그 비극이 미군 철수라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의 삶이 그냥 휙휙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신화의 종말을 읽고 미국이 지금 맞닥뜨린 위기가 뭔지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으로 퍼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 신화의 종말을 싱큐베이션 선정도서로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께 약간 애프터 서비스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 책을 보고 나서 보면 미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영화 3편을 소개해드려요. 네. 제가 또 영화 덕후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 책을 보니까 영화 3편이 그냥 탁탁탁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화의 종말 책에서는 그 미국의 상황을 조금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미국의 거시적이고 정치적인 정책 때문에 한 개인의 삶이 비극으로 빠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그 개인의 삶이라는 건 거시적인 게 아니라 미시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예, 미시적인 이야기는 어떤 이런 논픽션보다는 픽션에서 더 생생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신화의 종말에서 제시하는 문제들을 미시적으로 보여주는 픽션 영화 3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시카리오예요. 네. 이 작품은 아마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내용을 말씀드리면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서 이뤄지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이 있잖아요. 그 마약 카르텔과 싸우는 FBI와 CIA의 합동작전을 그린 작품인데 재밌겠다. 이 작품의 감독이 드니 빌레브라는 분이거든요. 영상미가 쩝니다. 진짜 보시면은 영상미도 쩔고 사운드 활용도 좋고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그 마약 카르텔과 수사기관의 이제 싸움을 그린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의 핵심 주제가 그겁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행동이에요. 마약 카르텔의 불법 행동은 당연한 거고, 수사기관의 불법 행동을 보여줍니다. 뭐냐면은 그 수사를 해도 나쁜 놈을 잡아도 합법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명분을 가지고 법의 이름 아래에서 나쁜 놈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명분이 아주 개인적인 원하는 명분. 심지어 그 방법도 암살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나쁜 놈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부제가 암살자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쁜 놈 잡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영화를 보면 사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FBI인데 처음으로 이제 그 마약 카르텔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거예요. 그 고가도로에 시체들이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부터는 우리 카르텔 영역이야. 니들 여기에 와서 함부로 깝치지 마.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그냥 말 그대로 무법천지예요. 그런데 이런 무법천지 공간이 왜 생기게 됐냐? 그거는 또 신화의 종말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신화의 종말에서는 멕시코계 사람들과 그다음 미국 백인 우월주의자 사이의 갈등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럼 둘 중에 누가 불법자냐? 보통은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죠. 왜냐? 불법 이민을 하니까. 그 불법 이민자들을 대하는 백인들의 행동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저래도 돼? 라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자경단을 꾸려서 아. 그들을 말 그대로 사냥해요. 아. 그게 총으로 쏴서 그 현장에서 바로 죽여요. 문제는 거기가 사막지대고 그 밀 입국 루트잖아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일 거 아니에요. 죽여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그걸 죽인 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 무법 천지인 거예요. 실제 거긴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법이 통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거를 이제 시카리오 영화에서는 수사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똑같이 법이란 걸 완전히 무시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예. 이게 딱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론티어의 문제예요. 변경으로 문제점들을 계속 그냥 밀어내고 처박아뒀는데 그게 이제 골마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시카리오에서는 CIA의 불법으로 보여준 거고 신화의 종말에서는 그 불법 이민자를 잡는 백인 자경단의 모습으로 나온 거고 그 변경에서 벌어지는 불법성을 뭔가 이렇게 생생하게 개인의 관점에서 보고 싶으시다면 시카리오를 보시면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네. 다음 작품은 로스트 인 더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21세기 서부 영화예요. 예. 21세기? 예. 21세기 서부 영화의 특징이 뭐냐? 낭만이 없습니다. 이게 옛날 이제 20세기 중반에 나온 서부 영화들은 악당들도 멋있잖아요. 이렇게 검은 이렇게 챙 있는 모자 쓰고 담배를 걔는 피는 것도 아니죠. 씹는 담배 하죠. 담배 이렇게 씹으면서 네가 지금 덤벼 막 이런 식으로 폼을 한껏 잡잖아요. 근데 21세기의 은행 강도들은 그런 멋진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다녀요. 후드티를 입고 후줄근한 바지를 입고 예. 그러고서는 은행을 터는데 그러니까 이 로스트 인 더스트의 형제가 나오는데 그 형제들이 하는 짓이 은행털이에요. 근데 그 은행도 한탕을 크게 터는 게 아닙니다. 왜냐? 크게 털면 FBI가 잡으러 오니까. 그래서 크게 안 털고 뭐 20만 원, 30만 원, 많아야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은행을 털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루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뭐랄까 그런 낭만의 종말을 보여주거든요. 영화에서는 개인의 삶으로 보니까 낭만의 종말이잖아요. 그게 책에서는 신화의 종말이 되는 거죠. 왜냐? 백인 하층민들에게 확장을 약속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자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영토도 한계가 있고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영토를 이제 나눠줄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럼 그 배분을 못 받은 사람들은 나한테 나눠줄 땅은 없어? 나한테 나눠줄 자원은 없어? 이렇게 항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항의하면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또 인디언을 쫓아내고 서부를 더 개척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상을 약속을 했는데 이젠 그걸 보상해 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백인 하층민들은 영원히 백인 하층민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좀 비하하는 용어도 있잖아요. 레드넥. 그 레드넥들이 결국에 은행을 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거예요. 그걸 이 영화는 두 은행 강도 형제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걸 낭만의 종말이라고 한 거고 책에서는 그걸 신화의 종말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걸 딱 느끼게 됩니다. 왜 백인 하층민들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었는가.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현 상황을 굉장히 잘 표현했던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윈드리버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설원에 한 소녀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근데 그 소녀가 어떻게 죽었냐면 오밤중에 그 설원을 맨발로 도망갔어요. 맨발로 도망갔는데 그러면 이제 막 뭐 동상으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영화에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영하 20도 이하의 추운 날씨에서는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맨발로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찬 공기를 계속 들이셔야 되잖아요. 그 찬 공기 때문에 폐가 얼어서 터져서 죽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소녀가 이제 그 눈밭을 도망가다가 죽은 거예요. 왜 얘가 도망갔을까? 범인이 도대체 누굴까? 얘를 해코지한 게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거를 찾아간 FBI 요원과 그 FBI 요원을 도와주는 그 사냥꾼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구역이 인디언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변경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변경으로 이렇게 몰아냈지. 그리고 이렇게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곳에 처박아뒀지. 그것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 중에 한 모습으로 아메리카 원주민 소녀가 눈밭에서 폐가 터져서 죽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범인을 잡았더니 뭐냐면은
그 변경 지방으로 이제 일을 나온 파견 근무를 나온 백인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그 백인 근로자들이 이제 소녀한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다가 소녀가 이제 그 자리에서 도망가구나. 도망을 친 거죠. 아, 이 책이 많이 나오는데 신화의 종말. 네. 그대로 나오잖아요. 신화의 그렇죠. 종말에도. 그런 사람, 그 백인 정착민들이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하고 이제 경계에서 만나면서 그들하고 이제 갈등을 빚고 그들을 쫓아내고 무력으로 쫓아내고 했던 얘기들 이 책에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야, 책 속의 내용을 영화한 거군요. 그쵸. 책 속의 내용들이 영화에 담을 만큼, 다시 말하면 그게 현실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야,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세 편의 영화에 모두 들어가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테일러 셰리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시카리오와 로스트 인 더스트의 각본을 맡았고, 윈드리버에서는 각본과 감독까지 맡았어요. 야, 이분 완전 여기에 그냥 빠지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천착하셨네. 예전에 국내 한 평론가가 이분의 작품을 보고, 테일러 셰리던은 경계를 다루는 감독. 멕시코와 미국의 경계. 야. 그다음에 이제 하층민과 상류층의 경계. 그다음에 인디언 보호 구역이라는 경계를 다루는 감독이다라고 했는데 경계는 영어로 하면 바운더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그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신화의 종말을 보고 나서 용어를 바꿔야 된다라는 걸 알았죠. 경계가 아니라 변경을 다루는 감독. 프론티어를 다루는 감독이다라고 살짝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멋지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신화의 종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영화 3편을 알려드렸는데 그 영화 3편을 보면서 또 신화의 종말 책을 보면서 제가 진짜 깊이 깨달았던 교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늘의 문제는 오늘의 잘못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그 신박사님도 많은 영상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죠?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죠? 왜 고통스럽냐고요? 그 이전에 5년, 10년 전에 제대로 살아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라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대로 살면 앞으로 5년, 10년 뒤가 행복해지고 편해질 거라고. 이 말씀을 영상에서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게 미국이라는 국가로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이 지금 위기를 겪는 이유가 뭐냐? 100년, 200년 전에 막 살아서 그래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왔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변경으로 계속 내몰아내면서 거기에 그냥 처박아두고 나 몰라라 하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신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문제는 오늘의 잘못으로 생기지 않았다. 예. 저도 한 말씀 덧붙이자면은 네. 저도 이 책을 진짜 강력 추천하는 게 정말 그 프론티어에 대해서 정말 재해석을 네. 새롭게 완전히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보통 그 프론티어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개척자 정신. 개척자 정신 얘기. 이게 이제 아메리카 드림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많이 오게 돼가지고 미국이 이제 뭔가 이렇게 도전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진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비춰졌는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프론티어 정신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 프론티어 정신에 담긴 이면을 그렇죠. 파악한 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책이 또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논리적이고 그렇죠. 또 데이터도 뒷받침되고 증언도 뒷받침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학계의 노벨상 미국 안에서 그 플리처상을 수상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